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들부터 알아봅니다. 네, 새 아파트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모두로부터 불만이 나오는 주택 청약 제도,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손봐야 할지 알아봅니다. 네, 예적금 가입하기 좋은 시대가 다시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가입하실 거면 적금보다는 예금이 더 낫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분석해봤습니다. 네, 증권업계가 가상자산 관련 분야로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네, 투자에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코스피 뜻밖에도 올랐습니다. 반갑지만 좀 뜻밖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기관이 자금 넣으면서 어제보다 24포인트가량 오른 2,71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상승세 이렇게 두드러졌고요. 또 코스닥도 약 6포인트 오르며 92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오늘도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1.85 오른 1,218.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해서 미국 증시는 간밤에 좋지 않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른 우리 증시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어제 이번 주 관전 포인트로 파월 의장의 연설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현재 시간 21일 파월 의장은 이렇게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전엔 5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50bp 올릴 것이란 가능성이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50%를 밑돌던 상황이었는데 이 발언 이후 절반 이상을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증시가 빠진 건 아니고 지난주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것도 원인이 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예. 한편 앵커가 궁금해하듯이 우리 코스피는 PBR 1.1배에서 어느 정도 악재는 이미 소화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점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이 인프라 부양 쪽으로 가면서 우리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약세장에서 반짝 상승하는 이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기관의 이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특징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등에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오늘 정유 관련주들이 방긋 웃는 하루였습니다. 예.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이 정유사인 S오일에 대한 증권가 한번 평가 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은 올해 1분기 S오일이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 원인을 복합 정제 마진 상승과 재고평가 이익에서 찾았습니다. 이 기름값이 오르니까 정유사들이 이미 갖고 있던 재고에도 아마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유가 부담 때문에 수요가 만약에 기름 수요가 자체가 위축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정제 마진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경계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네. 특징 뭐가 있을까요? 네, 전쟁 장기화 유가뿐 아니라 곡물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곡물 및 사료 관련주의 주가도 오늘 급등하는 하루였습니다. 예.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이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선 전쟁이 끝나도 올해 농사는 힘들어 보인다며 농축산업 전반의 생산 비용 상승이 판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료주도 급등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사료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예. 소맥과 옥수수 수입분의 대부분이 사료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둘 다 인플레이션하고 관련 있는 특징이었고 마지막 특징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 블록들이 뭐길래입니다. 예. 오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 SDS와 셀트리온 그룹주인데요. 삼성 SDS는 오너 일가의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세 보였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일 시장 관전 포인트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내일은 플러스 사이즈 전문 의류업체인 공구음원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예. 네, 공구음원은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2만 원으로 확정이 된 바 있었고요. 일반 청약의 경우 경쟁률 7.54대 1로 다소 부진한 경쟁률을 기록했었습니다. 또 IT 솔루션 제공 기업인 G2파원은 내일까지 일반 청약 진행합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1,70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몰린 기업이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내일 부동산 시장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 여부가 이달 말 결정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회계 감사 결과 이 감사 의견 적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장기업부 정재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고 이후에 당국 조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좀 일지를 한번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재무팀장 이모 씨가 이제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이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죠. 사안이 커서 이제 한 차례 연기가 되긴 했지만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서 회사는 이제 개선 계획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기업심사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장 유지와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이렇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이제 기심위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달 28일에 이제 거래소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심위는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20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이제 이번 달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에 결정이 된다는 게 이 기심위 결과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나온 이 회계감사 보고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심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감사인이 인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 적정 의견을 표현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횡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상의 어떤 횡령이 표시가 됐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재무제표에 이제 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감사 보고서로 인해서 큰 고비는 하나 넘겼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회계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부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횡령 사건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적합한 내부 통제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은 상장 폐지가 아니라 투자 유의 환기 종목을 지정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적정 의견이 나왔습니까? 이러니까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쨌거나 이달 말 기심위가 이 상장 유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조금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적정 이외의 감사 의견은 거래 재개 부담이 좀 큰 사안입니다. 감사 보고서 결과가 기업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관심이 조금 모였던 거죠. 기심위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번 달 이제 31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사회이사도 원래 2명에서 과반 이상으로 4명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이사를 4명까지 늘리니 우리가 좀 더 기업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경영 투명성을 좀 위해서 감사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도 나름 노력을 좀 기울이는 걸로 보인다 이런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기심위 결정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거래 바로 가능해지는 겁니까? 만약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30일에 만약 발표가 나오면 31일부터 바로 거래 재개가
가능해집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일에 기심이 결정이 나오면 31일부터 거래가 바로 가능해지는데 이 또 다른 선택지로 아까 우리가 CG에서 보던 것처럼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선 기간 부여는 지금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최대 1년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이제 위원회 자체에서 조금 평가를 하게 되고요. 예. 이후 이제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된 뒤 다시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문제가 복잡한 것은 상장 폐지가 결정됐을 때입니다. 예. 기심이 결정 뒤에 다시 코스닥 위원회로 이렇게 가게 돼서 한국거래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기업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지금 감사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장 폐지로 만약 결정이 되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우승 상금 456억 원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여기 각각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주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하고 이혼한 뒤 늙으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기훈. 보육원에 있는 남동생과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탈북시켜 함께 살고 싶은 새벽. 뇌졸중에 치매 증상까지 있는 70대 노인 일남. 네, 만약 게임이 아니라 인물의 배경만으로 막대한 상금을 줘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상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또 다른 3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결혼한 신혼부부, 연봉 4천만 원의 20대 A.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연봉 8천만 원의 30대 B. 연봉 1억 5천. 자녀가 둘인 4인 가구의 가장인 40대 C입니다. 만약 이 모두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새 아파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세 차익이 수억 원인 청약이 있다면 누가 당첨돼야 할까요? 로또가 된 새 아파트 소유권을 쥐어주는 청약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커지고 있고 이제는 세대끼리 이 불만 그리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약 제도가 맞는 걸까요? 과연 누구에게나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집 마련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국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848만 명. 국민 2명 중 1명이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주요 입지에 청약 당첨이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만 당첨 확률이 극히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립니다. 가입은 했지만 정작 제대로 쓸 수 없는 청약통장. 특히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들은 이 제도에 불만이 많습니다. 청약 제도에 대한 세대별 생각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2030 세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청약 당첨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어차피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갖고 돈을 좀 차라리 이제 모아서 결혼을 할 때쯤 신혼부부 특공으로 30대 신혼부부는 특별 공급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당첨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짧은 기간에 애가 많이 있어야지 당첨이 수월한 구조다 보니까 당첨이 안 되긴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안 됐어요. 한 2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넣는 거죠. 지금은 제가 그 자녀가 한 명인데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계속 그 점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왜 내가 청약에 당첨돼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게 좀 돈을 모으고 싶어서 당첨이 됐으면 좋겠는 것도 커요. 지금 제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생활비 나가고 이자 내고 나면은 모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지금 제도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30대로서는 이제 청약 50점대 후반 60점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40, 50대까지 무주택으로 애도 2, 3명씩 있고 그렇게 버틴 또 가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파일을 뺏어서 내가 먹겠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공정인가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고쳐야 40, 50대한테 양보할 수 있다? 공정이 누구한테 공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게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애가 몇 명 이상이 자녀가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거 뭐 취지는 알겠어요. 과연 집을 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청약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꼼수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면 내가 너무 정직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청약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2030은 추첨제와 1, 2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를 꼽았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오래 유지해온 40대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4인 가족 만점을 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요즘은 또 2자녀도 다자녀에 해당이 되잖아요. 다자녀인 사람들 가점을 좀 높게 줘야 된다. 2030은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자포자기, 4050은 몇 년을 더 기다리면 되는지 학수고대의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불만인 청약제도 해법은 무엇일까요?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새 아파트는 이제 모든 세대의 꿈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청약 경쟁률이 일상이 된 만큼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새 로또라는 수식어가 붙은 청약 제도 관련 사안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 기자 먼저 지금의 주택 청약 제도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죠. 예, 이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의 주택 청약 제도는 2개의 기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계층이나 세대별로 공급하는 물량을 결정하는 공급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 특별 공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어느 쪽에 물량 가중치를 줄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그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대한 물량은 바로 이 특별 공급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배분된 물량을 나눠주는 순서를 결정하는 청약 가점제가 있습니다. 네. 전 세대에 걸쳐서 특히 불만이 많은 부분입니다. 편법이나 꼼수도 많고요. 예. 이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물론 추첨제가 있지만 현재 공급되는 대부분의 분양 물량은 가점제로 순서가 결정되기 때문에 청약 제도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누가 로또가 된 새 아파트를 가질 것인가 이를 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이 특별 공급의 범위와 청약 가점제 이 2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 공급과 청약 가점제가 핵심인데 이 2가지가 핵심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가장 또 핵심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비교적 청약 가점제에서 불리한 2030 세대의 네. 불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가 나올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해 분양했던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의 당첨자 청약 가점입니다. 이 점수가 당첨 커트라인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기본이 74점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세 차익이 10억 원에 넘다 보니까 예. 경쟁률도 엄청났고요. 이게 이제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적게는 7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도 경쟁률이 이 정도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만점, 84점 만점 통장도 등장했습니다. 이 84점 만점은 가족이 7인 이상이어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청약 가점이 75점을 넘어야 당첨이 가능한데 네. 이 모든 면에서 2030 세대가 이 점수를 만들어 당첨되기는 어렵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모든 4050 세대가 청약 가점이 높은 건 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가점을 쌓아온 4050 세대는 이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더 물량을 배정하는 이 특별 공급이 불만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 정부가 계속해서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만을 좀 가질 법도 합니다. 지난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지난해부터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공급 물량 전체의 60% 가까이를 신혼 부부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지금의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식적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몇 배씩 폭등하면서 이제는 수억 원이라는 거금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를 결정하는 이 로또 추첨이 된 것이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만이 커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청약 제도를 둘러싼 불만이 이제는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사안의 심각성 때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 주택 청약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주택 청약 제도 개편안 김원규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청약제도 개편의 가장 큰 골자는 전용 면적별로 가점 기준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60에서 85제곱미터 면적을 보시겠습니다. 기존 현행 가점 100%였던 그 현행법을 공약을 통해서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2030 세대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60제곱미터 미만, 이른바 소형 주택 기준도 신설합니다. 추첨제 비율은 60%로 전체 전용 면적 중에서도 추첨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1, 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한 구상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청약 점수를 쌓았던 중장년층에게는 역차별 우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중대형 평수의 경우 청약 가점이 높은 3, 4인 가구에 유리하게 조정합니다.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였는데 공약을 통해서 가점제를 80%까지 끌어올리고요. 추첨제를 더 내리게 되는 겁니다. 각각 50%였던 기존 비율에서 가점제에 더 많이 부여해 세대별 형평성 논란을 일축시키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청약제도 변경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2030이라고 해도 넓은 평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배정 물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3기 신도시 청약 경쟁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진행한 4차 공공분양 사전 청약 당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7곳 모두 가장 큰 평수인 85제곱미터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양 창릉의 85제곱미터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무려 165대 1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세대수가 아닌 세대별로 청약 제도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약 제도 개편이 자칫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별로 가점 기준을 달리하겠다. 이 부분이 좀 골자인데 일단 이 제도 개편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만 보더라도 청약 전쟁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올해 분양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민영과 공공 그리고 사전 청약까지 합쳐서 5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다 분양이 된다면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 집값이 뛰면서 주택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이 가운데 서울 주변에서 분양을 앞둔 핵심 지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건축과 신도시 지역들인데요. 단지가 아닌 좀 지역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주변 시세에 비해서 예상 분양가가 훨씬 낮습니다. 엄청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아파트들인데 네. 이게 문제는 충분한 물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결국 서울 수도권에 대한 공급이 늘어야 주택 청약 제도를 둘러싼 근본적인 불만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 기자, 그러면 지금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주택 청약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취재해서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은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경쟁률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서 로또 청약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거철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누더기가 된 이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해서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시세 차익이라는 로또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만큼 이 특별 공급 물량에 한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이 GTX를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교통 여건을 개선을 해서 서울 집중화를 막고 사람들의 주거 선택지를 크게 넓히는 것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주택 청약 제도 오늘 다방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유튜브 또 업로드가 됩니다.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하죠. 예, 오늘 제목은 로또가 된 주택 청약 제도로 제목을 잡았고요. 네. 해시태그는 새 아파트 누구 거 로또 불만 폭발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거 뺄 수만 있다면 예금 다 하고 싶어요.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 불확실성에 모험을 걸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적금을 하고 있어요. 적금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금리 높은 쪽으로 할 것 같은데. 3% 적금이요. 3%가 아무래도 이율이 높으니까 3% 고를 것 같아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2% 정기예금 대신 3% 정기 적금을 택했습니다.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예금이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맡긴 뒤 만기 때 찾아가는 방식이라면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넣다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가져가는 방식이죠. 1,200만 원을 연 2%짜리 예금에 넣어뒀다면 1년 뒤 이자는 세전으로 24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1,200만 원을요, 12개월로 나눠서 100만 원씩 연 3%짜리 적금에 넣어둔다면 1년 뒤 이자는 세전 19만 5천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3% 적금 이자가 2% 예금보다 더 적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자 계산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목돈을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만기 때 이자가 한 번에 계산되는데요. 반면에 적금은 돈을 납입할 때마다 이자가 붙고 심지어 그 이율도 매달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첫 달에 납입한 100만 원은 12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3%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달에 납입하는 100만 원은 11개월 동안 예치되기 때문에 3%보다 적은 2.75% 이율이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이율은 매달 조금씩 줄면서 결국 만기 때 실제 수익률은 연 3%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 건데요. 이렇듯 보이는 것이 꼭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예적금 계산기를 통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이 단위로 이자를 주는지 복리로 이자를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이렇게 정기 예금 수익률이 적금보다 높을 수 있다 이런 리포트 확인을 해보셨는데 실제로 시장 부진이 길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이 정기 예적금으로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내용은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예, 정 기자, 예금 통장으로 소비자들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혹시 짠테크라고 아시나요? 짠테크면 소액으로 하는 투자인가요? 맞습니다. 짜다와 재테크의 합성어가 네. 짠테크입니다. 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투자의 경고 등이 들어오자 최근 소액이라도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돈을 모아두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런 바람을 타고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토스뱅크가 일복리 예금 통장을 내놓았는데 예적금이 다시 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짠테크족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토스뱅크의 일복리 상품은 지난 16일 출시된 이후 이틀 만에 41만 명이 이용을 했고요. 출시 6일 만인 어제를 기준으로 이용자가 77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일복리라고 하는 게 어떤 상품입니까? 우선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단리와 복리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 정해진 이자율만 곱해 이자를 주는 것이고 이제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잔액에 대해 이자를 주기 때문에 복리 계산법이 이자가 더 높습니다. 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보통 단리 이자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토스뱅크는 언제든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는 예금 통장인 이른바 파키 통장에 하루 단위 복리 효과를 내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매일 토스 앱에 접속을 해서 지금 이자 받기 이 버튼을 누르면요.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다음날 그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는 일복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일 잔액 기준으로 이자를 받다 보니까 매일 뭐 소액이라도 입금할수록 좀 이득을 보는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단리와 이 일복리 상품 이자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네, 제가 이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같은 원금, 같은 금리로 1년간 토스뱅크 일복리 예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 또 시중은행에 일단 단리 예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 이렇게 두 경우로 나눠서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를 비교해봤습니다. 예컨대 연 2% 금리를 주는 토스뱅크 통장에 1,0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고 매일 지금 이자 받기를 적용할 경우에는요. 총 이자는 17만 5,533원이 됩니다. 네, 같은 조건에서 지금 이자 받기를 매일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서 매월 복리 이자가 지급되는데요. 이때는 17만 179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 2% 정기 예금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1년을 예치했을 때 똑같이 이자는 16만 9,200원으로 일복리 토스 예금과 비교했을 때 6,300원이 이제 더 적은 거죠. 일복리가 뭐 물론 더 많긴 하지만 막상 또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엄청 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까지 호응이 좋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일 수는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또 매일 이자를 버는 재미와 보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소소한 앱테크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저점 타이밍 투자를 위해 이른바 총알, 즉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잠시만 맡겨둬도 연 2%의 일복리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이 인기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토스뱅크 말고 시중은행에서 이 복리 예금 상품은 없나요? 네, 제가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를 통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시중은행의 복리 정기예금 상품은 국민은행 3개, 광주은행 1개, 이렇게 4개가 있었고요. 복리 적금 상품은 산업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이렇게 3곳에서 각각 1개씩 출시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중은행을 통틀어서 복리 예적금 상품이 총 10개도 채 되지 않는 건요. 그동안 소비자들의 니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은행 금리가 10%였던 1990년대 말에는 재테크의 진리라고 했을 정도로 효과가 컸지만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복리의 극대화를 누리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금리가 계속 오를 때는 장기간 돈을 묶어두고 싶다면 확실히 복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 고금리 상품들을 많이 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금리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 투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정기예금의 경우 지금 최고 연 2%대, 적금의 경우에는 연 4%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쏠
쏠쏠한 재테크 재미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준다는 건 그만큼 해당 고객이 자신의 은행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본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은행권의 4% 적금은 주로 첫 거래 고객에게만 이제 해당이 되고 네. 또 높은 이자를 준다면서 가입을 유도한 뒤에 급여 이체나 이제 신용카드를 얼마 정도 이제 사용하게 하는 등 그런 까다로운 각종 우대 조건을 붙이기도 하는 만큼 조건을 이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월 납입 한도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돈을 불리고 싶은데 매월 넣을 수 있는 돈이 적다면 그만큼 받는 이자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정기예금의 경우에는요. 중도 해지에 부담이 없고 변동식 금리를 적용한 짧은 만기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전문가 인터뷰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변동시장에서는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하지만 연 1% 내의 금리를 제공하는 MMF, RP, 1개월 회전형 정기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20%에서 30% 정도 가져가신다면 향후 위험 자산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1년보다는 6개월로 돌리는 게 더 유리하겠죠. 적금 같은 경우도 사실 장기로 계약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짧은 1년짜리 적금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거고요. 네, 지금이 또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 볼까요? 네, 한 줄 평은 예적금 재테크 시대 다시 돌아왔다. 네, 이걸로 하겠고요. 해시태그는 10년 전 복리예금 돌풍 재현, 짠테크 쪽 주목, 이자로 부자 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증권업계가 관련 시장 진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 선점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증권가 모습 정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미래에셋과 SK증권이 가상자산 시장 선점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그룹은 미래에셋 컨설팅 산하의 자회사로 가상자산 수탁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한편 현재 담당 인력도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의 경우 코인거래소 지닥의 운영사와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기업 펌블과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자회사 설립이나 MOU처럼 직접적인 방식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리서치 역량 강화와 같이 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는 증권사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 하나금융투자는 리서치 역량 강화에 나섰고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두나무의 지분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증권업계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선점 효과와 더불어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부각이 됨에 따라서 시장 선점 효과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마케팅 측면에서 이제 계속적인 고객 관리를 통해 나중에 디지털 수탁 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밑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은 기존 수익원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통해 가상자산 수탁 수수료 수입과 같은 신규 수익원 발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가상자산 수탁 수수료가 2024년 545억 원에서 오는 2040년에는 9,332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신규 수익원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증권사들의 ROE가 낮아진 상태에서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시장 성장 가능성도 가장 높고 또 증권사가 MTS나 강력한 자본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가능한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증권사들의 사업 제공과 서비스에 있어 실물자산 기반 이외에 가상자산이 추가 장착만 되면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효율성과 투자 편의성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증권형 토큰이라 불리는 STO 사업의 경우 현재 증권사의 IPO 및
주식 브로커리지 업무와 매우 유사합니다. 향후 STO는 자본시장법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증권사는 기존 역량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가상자산 투자 제도화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시장 급성장세와 맞물려 증권업계의 사업 진출 역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야, 박 기자, 사실 이런 배경에 새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공언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이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장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가상자산 시장 관련 핵심 공약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 과세 관련 내용부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 증권업계의 시장 진출과 맞물려서 주목해볼 공약은 2번과 3번입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고 또 해킹에 대비해서 보험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국내 ICO를 다시 허용한다는 공약도 금융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ICO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권시장으로 치면 IPO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ICO를 금지하면서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를 추진해 왔는데요. 새 정부에서 이를 다시 허용한다면 기업들은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 정말 말 그대로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GB투자자문은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어떤 그 코인마켓의 유통시장을 보면은 1년간 거래총액이 한 2,073조 원 정도. 시장 가치는 한 55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 전 세계 한 12 정도의 유통시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코인마켓에 대한 좀 약간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아직 주요 이제 공약 부분들이 세금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결 계좌라든지 특금법이라든지 코인 거래소의 문제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 갖고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사실 좀 지켜보셔야 된다. 반면 KB증권은 이 글로벌 IBO 시장은 매년 몇 배씩 성장 중이라면서 윤 당선인 임기 동안 지금보다 3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 활성화 속도에는 이견이 있지만 활성화 방향에는 또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업계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방향으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 상황에서 증권사가 이 가상자산 산업 진출이 가능한 분야로는 수탁업이 가장 유력합니다. 수탁업은 향후 가상자산 업무 확장을 위해 필요한 이 기본 사업인 동시에 현행법상 간접 진출이 최선이기 때문인데요. 증권사들은 작년 9월에 시행된 이 특금법 개정으로 국내 직접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실명 계좌로만 이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해져서 법인들은 매매가 어렵게 된 겁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지주사 내 해외 자회사 설립이나 블록체인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서 시장에 간접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가상자산 업권법이 제정되면 수탁업을 기본으로 자산시장 발행이나 유동화, 매매 등으로 업무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SK증권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관련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외에도 이 탄소 배출권이나 예술품 등으로 사업 부문을 확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그런 투자처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으로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증권사들이 증권 토큰 발행이나 가상자산 담보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또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업계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현황 증권부 박찬희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화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먼저 오늘 세계 부자 순위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계 순위에 돌아온 강자가 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1위는 일론 머스크, 2위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순위를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요. 보시면 순 자산은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5위로 다시 이름을 올린 부자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이 작년 말에는 11위였던 워런 버핏의 재산, 연초 이후 약 175억 달러 늘어나면서 1,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3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워런 버핏의 이름을 세계 부자 순위에 다시 복귀시킨 주식,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입니다. 네,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버핏이 지분 투자한 이후로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어떤 기업입니까, 이게? 네, 오늘의 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석유 및 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1920년에 설립돼서 운영된 지 100년이 넘었고요. 미국과 중동, 중남미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대표적인 원유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계속 오름세를 보여왔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약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먼저 1월 3일 31.06달러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3월 21일을 기준으로는 60.9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을 사들인 시기가 언젠가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시점은 2월 28일입니다. 이때 역시 옥시덴탈의 주가가 43.73달러로 여전히 좀 연초 대비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때부터 워런 버핏은 72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7천억 원 규모를 들여서 옥시덴탈의 지분 14.6%나 사들였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과감한 투자에 대해서 월가는 워런 버핏이 유가 상승에 강하게 베팅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또한 여기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양호한 현금 흐름도 투자 매력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서 원유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이 버핏이 옥시덴탈을 인수할 시점인 지난 2월 말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샘 피터스 매니저가 한 말인데요. 국제유가 배럴당 75에서 80달러 수준이 된다면 미국의 에너지 업체들 높은 잉여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3주가 지난 지금 국제유가는 벌써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이처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옥시덴탈의 잉여 현금 흐름에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탄소 감축 정책으로 신규 투자가 위축되면서 자본 지출이 줄어든 점도 한몫했습니다. 이 신규 투자가 줄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개선이 된 건데요. 이렇게 현금 흐름이 양호해진다는 것은 동시에 정기적인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투자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월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역시 투자의 귀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그러면 가장 또 궁금해하실 게 다음에 또 이런 선택을 받을 기업이 어디냐, 주가가 잘 갈 기업이 어디냐, 이걸 텐데 어디가 꼽히고 있을까요? 네, 옥시덴탈의 뒤를 이어서 양호한 현금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데요. 아파치 코퍼레이션과 또 이 코노코 필립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아파치 코퍼레이션은 1954년 설립된 기업으로 미국과 이집트, 북해 등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원유 채굴 기업입니다. 코노코 필립스도 석유와 천연가스액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마켓워치 자료에 따르면 이 세 회사 모두 미래 현금 흐름이 좋을 것이다, 또 배당 수익률도 좋을 것이다, 이런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옥시덴탈의 2022년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이 20.55%, 배당 수익률 0.98%인데요. 이 두 기업 역시도 이 미래 현금 흐름과 배당 수익률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파치 코퍼레이션과 코노코 필립스 월가 전망 어떤지 짧게 살펴볼까요? 네, 월가 전망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요. 아파치 코퍼레이션 11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해줬고요. 코노코 필립스는 무려 21명이 매수해도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 고유가 흐름에서 이 미국 에너지주 함께 살펴보시는 것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시총 상위 20위 상장사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021년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15개사의 직원 1인 평균 급여를 분석한 결과 1년 전 9,936만 원에서 작년에는 1억 1,547만 원으로 16%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봉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카카오뱅크로 1년 만에 84% 급등한 1억 4,4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영향이라고 하고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1억 7천만 원을 받은 KB금융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16%가 오른 것을 놓고 기업의 이 성장에 따라 적절하다는 이 시각과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일회성 인상 탓에 앞으로 연공 서열에 따라 임금 공정성과 유연성이 저해할 것이다. 또 이 중소기업의 박탈감이 상당하다는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대백화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아마존 매트리스로 유명한 가구 매트리스 기업 지누스를 우리 돈 9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지누스는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서 30%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정지선 회장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강조한 이후 시행하는 최대 규모의 베팅으로 국내 사업 중심에서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해가는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